반갑습니다. 초록배낭 한상범 강사입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죠. 6번째 시간입니다. 고대사. 우리 6번째 시간은 통일신라인데, 신라라는 나라는요,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에 의해서 건국이 된 나라가 신라죠. 그리고 935년에 경순왕 때 이제 결국에는 고려에 흡수가 되면서 우리 천년의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는데, 이 긴 신라의 역사를요, 우리는 세 시기로 나눕니다. 세 시기로. 신라 상대 시기, 신라 중대 시기, 신라 하대 시기로 구분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 태종 무열왕 있죠, 김춘추. 무열왕이 왕이 됐을 때부터를 중대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박혁거세부터 태종 무열왕 전까지 진덕여왕까지겠죠. 이때를 이제 상대 시기라고 부르는데, 상대 시기 때 특징은 우리가 앞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를 정리하면서 다 등장을 했던 게 신라죠. 백제의 전성기 때 신라 상대 시기입니다. 그리고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도 신라 상대 시기라고 봐야죠. 그럼 뭐냐면 우리 한국사 전체로 보면 4, 5, 6세기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한강쟁탈전. 그 시대를 신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면 신라 상대 시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태종 무열왕 때 이제 백제 멸망시키고, 태종 무열왕이 고구려까지 멸망시키는 것을 못 보고 죽거든요.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 때 삼국이 통일이 되는데, 그러면 중대의 시작은 태종 무열왕부터 쭉 이제 이어집니다. 해공왕까지. 그러면 이제 중대 시기가 있을 것이고 하대 시기가 있을 텐데, 중대 시기와 하대 시기는 통일신라라고 봐야죠. 크게 보면. 그 중에서 오늘은 중대 시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신라 상대 시기 이러면 대표적인 왕으로서 뭐 뇌물 마립간도 나와야 될 것이고, 뭐 누구 있습니까? 지증왕, 법흥왕, 전성기를 누린 진흥왕, 선덕여왕, 이런 왕들이 있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정리할 신라 중대는요, 대표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왕이 뭐 중대 시작을 알려주는 무열왕, 통일을 완성시킨 문무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입니다. 특히 신문왕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사 책에는요, 통일신라 중대, 신라 중대 갖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신문왕의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신라 중대 때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신라 상대 시기에서 이제 중대 시기로 넘어왔습니다. 신라 상대 때 신라라는 나라도 중앙집권 국가니까 왕권이 강했겠죠. 하지만 신라 상대 말고 이제 중대가 되면서부터 왕권이 전제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만, 신라라는 나라가 삼국 통일을 했어요. 비록 당나라를 끌어들였긴 했지만 삼국 통일했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로 신라의 힘이 강했다는 소리입니다. 당나라 몰아냈죠. 그 정도로 강력한 신라를 다스리는 왕은요, 그 힘이 막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귀족들로부터 군사를 빌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신라 중대가 되면 특히 신문왕이요, 왕권을 엄청 높이고 귀족들의 힘을 엄청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전제화시키는 게 신라 중대 때 특징이거든요. 전제화라는 말은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왕이 다 통제를 할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라 중대 때는요, 왕권이 엄청 세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왕권이 엄청 높아지면요, 왕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쫓겨나겠습니까? 일정 부분 권력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가지겠죠. 친하니까.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왕과 가장 친하게 지내는 부서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집사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집사부의 대장, 최고 관직을 시중이라고 하는데, 그 집사부 시중의 권한도
같이 강해지는 게 신라 중대 때의 특징이고요. 그럼 반대로 귀족 세력은 약화가 되겠죠. 신라라는 나라뿐만 아니고 원래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들은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 중에 신라에는요 지배층이었던 귀족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 특권이 뭐였는가 하니까 노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과 그 일정 지역의 그 백성들을 군사 또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노급이거든요. 그러면 신라 중대가 되면서 왕권을 높이고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면 이 지배층이었던 귀족들이 누리는 특권을 왕 입장에서는 더 퍼줘야 되겠습니까? 뺏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뺏어야죠. 그래서 신문왕은요 노급을 없애버립니다. 노급을 없애버리고 이제 뭐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표현도 같이 나오는데 노급 폐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노급 폐지. 그리고 신라 중대 때 또 특징 중에 하나가요. 신라 중대는 통일신라지 않습니까?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지방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 왕의 명령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치게끔 지방제도를 정비했답니다. 어떻게 정비했는가 하니까 구주 오소경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주 오소경. 자, 주는 지금 대한민국의 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경은 지금 대한민국의 광역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라가 통일하기 전에는 5주 2소경이었어요. 그런데 통일을 하면서 땅덩어리가 넓어졌죠. 그래서 9개의 주를 두고요. 5개의 소경을 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명령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치게끔 만든 게 신문왕, 신라 중대 때의 특징이겠죠.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구서당이라고 하는 중앙군이 있습니다. 중앙을 지키는 군대를 중앙군이라 하겠죠. 중앙이라 하면 수도를 얘기합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를 지키는 군대인데 요것을 구서당으로 뒀답니다. 뭐 녹금서당, 비금서당, 청금서당 해갖고 9개의 서당이 있는데 이 구서당 같은 경우는 민족 융합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민족 융합 정책. 무슨 소린가 하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난 이후에요. 백제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백성들은 살아있겠죠. 나라를 잃은 백성들을 우리가 유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백제 유민들이 있을 것이고 고구려 유민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샅샅이 뒤져서 다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신라 구서당으로 편입시켜서 신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민족융합정책이라고 하는데 민족융합정책의 일환으로서 중앙군을 구서당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신라의 중앙군인 구서당에는 신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 틀린 표현이라는 거죠. 고구려인도 있을 것이고 백제인들도 있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구서당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요. 무엇을 하는 거 하니까 유교 교육을 강화시킵니다. 유교 교육. 유교를 딱 두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요. 충과 효입니다. 충과 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유교의 핵심인데 그 유교 교육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과 신하들은요. 임금에게 충성을 할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왕권을 높이고 나라도 안정되게끔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립교육기관을 하나 두는데 그 국립교육기관 학교를요. 국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국학. 여기까지가 일단 대표적인 신라 중대 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라 중대 하시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단어는요. 왕권이 전제화되었다. 강해졌다 이거죠. 그러면서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해졌고 귀족 세력은 약해졌고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노급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시키고 그리고 왕의 명령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치게끔 하기 위해서 구주 오소경을 뒀고 그리고 민족 융합 정책의 일환으로서 구서당을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교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학을 설치했다. 요게 신라 중대 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라 중대 특징을 정리했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신라 하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하대는 더 쉬워요. 신라 중대 때의 특징을 반대로 뒤집으면 되거든요. 무슨 소린지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